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돈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곤란에 처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주눅들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또 그 원인을 찾다가 심하게 자책하기도 하고요. 나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나의 잘못이 아닌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차라리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건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내가 더 단련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는 거죠. 가수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라는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더 높이 일어서자. 홀로 있다는 게 외롭다는 뜻은 아니다. 7월 4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함께 시작하시죠. 9시 6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빠지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이걸 좀 만나지 말아야 될 텐데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요즘에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걸 많이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스페인에서 출발한 한 여객기가 갑자기 이걸 만나면서 기내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비행기가 또 크게 흔들리면서 승객 4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죠. 한 승객은 열려있던 짐칸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하늘 위에서 관련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기류, 즉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현상을 세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비행기가 이걸 만났을 때 아찔해지는데요. 반드시 비행기 내에서는 항상 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게 좋다고 하고요.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도 좋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취합해드립니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높여 잡았어요. 네, 기획재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경제성장률을 종전 2.2%에서 2.6%로 0.4%포인트 올렸습니다. 이 정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는 같은 수준이고요. 한국은행의 2.5%보다는 조금 높지요. 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주된 요인은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 때문이었습니다. 월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6월에 반도체 수출이 특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바 있죠. 또 수출 덕에 1분기 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은 점이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인공지능 수요가 커지면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서 하반기에도 수출 성장세가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 성장률은 2.2%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단 좀 안 좋아진다라는 거네요. 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됐는데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요인이 완화되면서 물가가 2% 초중반대까지 둔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고요. 내년에는 유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또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데 따라서 가격 인상 압력이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물가 안정 목표에 가까운 2.1%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고요.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과 기상 여건, 환율과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KBS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서민들이 이제 잘 체감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체감하기는 아직까지 또 어려운 수준이다라고도 하고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잖아요. 네, 정부도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어도 네. 민생 경제 현황과는 온도차가 크다는 점 잘 알고 있고요. 이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또 업력과 대출 전액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고요. 2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또 배달료와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재기를 돕는 새출발 기금이라는 것도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늘릴 계획입니다. 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하는 자리에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대통령의 발언이 한 가지가 또 화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냐. 한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상정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 나왔어요? 네, 당연히 좀 거센 반발이 네. 나왔고요. 민주당은 경제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최악의 세수 펑크를 내고 세수 기반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부가 방만 재정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에 나온 소상공인 대책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요.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고 나라 살림 털어서 대기업 배채운 꼴이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이 하나 발표된 게 있는데 증시 저평가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여기에서도 조금 더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제 인센티브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과거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이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요. 이런 기업의 배당을 받는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고 또 배당 소득에는 분리과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도 3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주식 가치를 20%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즉 상속세를 많이 깎아주겠다 이런 의미고요. 재계에서 기대하던 세제 혜택,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까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네, 전문가들과 금융시장에서 의견이 좀 다소 엇갈리는데요. 이 배당소득세율을 분리과세로 낮춰주면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주주들에게도 투자 유인이 생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상속세가 크게 줄기는 해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건데 네. 이 주가가 오르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재계에서는 재계에서대로 또 상속세율 인하가 빠져서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이런 세제 혜택은 법 개정 사항이라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부는 추가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인데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나오는 세법 개정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게 해준다라는 것도 최근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것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는 거고, 법인세 세액 공제를 주는 것도 5% 이상 증가분의 5%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글쎄요. 과거에 2015년부터 3년간 시행했던 전면적인 배당 분리과세 그거보다는 조금 더 후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 여의도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우농가 집회인데 혹시 보셨나요? 저도 이제 앞에 좀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여의 지하차도가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집회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네, 전국 한우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년 만에 집회를 열었는데요. 협회에 소속된 농업인 12,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농민들이 소를 끌고 나와서 정부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의 사료값 등이 올라서 한우 생산비는 늘었는데 이 고기 도매 가격은 떨어져서 축산 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에 배합 사료 가격이 키로당 600원에 가까운데 4년 전과 비교해서 40%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키로당 한 400원대에서 600원으로 좀 많이 오른 셈이죠. 반면에 한우 도매 가격은 키로당 17,000원에 못 미쳐서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0%가량 내려갔고요. 평년보다는 20%나 떨어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한우 농가가 소 한 마리 키우면 230만 원 적자인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고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서 농가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프랑스산,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까지 앞두고 있어서 전망도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자산일 텐데 소까지 반납하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정부에 요구하는 바는 어떤 거예요? 네, 한우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 제정, 또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사료 가격 즉시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서 한우 농가 지원을 위한 한우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네. 다른 축종, 가축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거였는데 또 축종마다 법을 만들면 법이 난립하고 또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한우 농가가 힘든 게 소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매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는데 소매 가격은 별로 변하지도 않았고 이게 사실 우리 고기 사 먹을 때 한우 네.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고 네. 그래서 소가 다시 또 많이 팔리게 되고 농가 소득에도 또 증대가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텐데 어딘가에서 좀 막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걸 좀 찾아봤는데 여의도에서 좀 유명한 식당들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등심 100g에 28,000원에서 한 3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g에. 네, 100g에. 그러니까 150g 하면은 한 5만 원 가까운 보통 가격이니까. 1인분은 한 180g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두 명이서 먹는다고 하면 상당히 아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이죠. 네. 이 4월 기준으로 한우 등심 도매 가격은 6개월 전보다 20% 넘게 떨어졌지만 소비자 가격은 5%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차이는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농가가 소를 팔면 우시장을 거쳐서 도축, 가공되고 경매를 거쳐서 식당이나 정육점 이렇게 돼서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구조잖아요. 이 농가에서 537만 원의 한우를 팔면 도축을 거치고 경매 시장에서 한우 등심이 100g당 약 1,300원에 거래가 됩니다. 네. 부위별로 작게 포장한 도매가가 100g당 약 5,000원이 되고 소매 단계에서 9,000원 가까이로 오르고 마지막으로 마트와 음식점으로 공급되는데요. 가공업체와 유통업체를 거치면서 소비자 가격이 40에서 50%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트에서는 매장 운영비랑 인건비, 음식점에서는 상차림 비용, 임대료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요.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이 중간 마진이 너무 커서 농가에서 출하하는 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의 괴리가 커졌다. 유통구조를 투명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권장 판매가를 제시해서 민간 유통사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웬만한 식당에서 한우 등심이 웬만한 식당 아닙니다. 여의도 기준으로 네. 100g에 아까 한 2만 원대 이야기해 네, 2, 주셨잖아요. 3만 원대. 네. 경매 시장에서 한우 등심이 100g당 1,300원에 거래된다. 네. 1,300원. 근데 그게 5,000원이 되고 9,000원이 되고 더 오르고 2만 몇천 원이 되고 그 단계별로 껑충껑충 뛰는 거니까 한우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유통마진 얘기 들으면 속상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밖에 없는 또 중소상공인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없이는 상품을 거의 팔기 힘든 시대가 돼가지고. 네. 근데 여기 또 수수료가 만만치 않죠.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간 중소기업 1,100여 곳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무신사,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야놀자, 여기어때 등등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친숙한 플랫폼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온라인 쇼핑몰은 약 14%, 숙박앱은 11% 정도로 조사됐고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 입점 업체별로 최고 35%, 최저 0% 수수료를 부담해서 차이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는 그 판매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광고비를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 네. 지출 안 하면 상위에 노출되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내가 파는 상품이 어디 보여지질 않아요. 네. 이것도 엄청 부담이잖아요. 네. 플랫폼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내는 월 평균 광고비가 온라인 쇼핑몰은 120만 원 이상, 숙박앱은 110만 원에 가까웠고요. 배달앱은 1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광고비가. 네, 월 평균 광고비가 그동안에 사실 개별 업체들의 플랫폼에 대한 어려움 다룬 이런 보도들 많았는데요. 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수수료와 광고비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플랫폼에서 횡행하는 불공정 거래와 부당 행위 등에 대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도 이렇게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 규제와 함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 오늘 오후부터도 장맛비 네. 또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또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이럴 때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가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또 시차를 두고 그 침수차가 중고장터에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항상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달 말부터는 좀 바뀔 예정입니다. 이달 31일부터 중고차 매매업자나 정비업자 등이 침수 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차를 판매하게 되면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이제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는 침수된 자동차를 폐차장에 폐차 요청해야 하는데요. 지연하면 할수록 과태료가 점점 높아지는 구조이고요. 지난 1월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는데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아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보통 7, 8월에 장마철 있고 또 폭우, 태풍 이런 것 많잖아요. 네. 차량 침수 사고도 급증합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 폭우로 피해가 컸었던 2년 전에는 침수 사고가 2,000건 이상 일어났고 피해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금액이 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조 원이 넘어섰다고요. 네. 침수 사고 때문에 피해가. 그 소비자 피해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침수차 때문에? 네. 중고차 업계에서는 해마다 침수 차량의 20-30%는 침수 사고 수리 이력이 있어도 폐차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서 다시 이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침수차 10대 중에 2-3대는 네, 그렇죠. 중고마켓으로 나온다고요?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의심을 키우는 고질적 문제로 꼽힙니다. 소비자원의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5건 중 약 1건, 20%가 사고 침수 정보 고지 미흡인 걸로 나타났고요. 네. 작년 11월에 차량 번호로 침수차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침수 차량 진위 확인 서비스가 개통됐는데 보상 이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개인 간 중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처벌 강화로 매매업자와 정비업자의 의무가 무거워져서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잘 날아가다가 불시에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이것 때문에 종종 벌어지죠. 기후위기 탓에 5년 전과 비교해서 이 현상이 올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기와 그 바람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지는 여름철, 또 적도 근방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날씨가 흐려서 비가 와서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맑은 하늘에서도 예고 없이 이게 나타나고요. 또 레이더에도 잘 이게 잡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보이지 않는 걱정이 큰 거죠. 이 휴가철 다가오면서 비행기들 많이 타실 텐데 또 염려가 들 수밖에 없고요. 많은 분들이 세 글자 이것을 경험해 보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임성택 님이 저도 딱 한 번 이걸 경험을 했었는데 완전히 추락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8303님
몇 년 전에 가족끼리 발리 여행 다녀올 때 비행기가 잠깐 순간적으로 급 하강해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은정님은 얼마 전 제주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 이걸 만나서 비행기가 흔들려서 초등학생 아들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어쩔 점점점 이렇게 보내셨고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이 현상이 더 많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고 그게 또 기후 위기 그 영향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그래도 가장 이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벨트라고 합니다. 안전벨트 정말로 화장실 가실 때 빼고는 안전벨트를 비행기 내에서는 꼭 차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너무 불편하시면 조금 느슨하게라도 차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순간적으로 몸이 붕 떠오르는 그 현상만큼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3글자 혹은 여러분이 겪어보셨던 경험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43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에 있는 것만요. 국내에 있는 것만. 43조 원이면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10분의 1 규모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용자는 64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시장 규모에 비해서 법 제도는 좀 뒤처졌다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2주 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는 건데요.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지 한번 따져보시죠. 매일경제 김용영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좀 내려봐 주세요. 이것도 정부에서 새롭게 또 정의를 내렸다고요. 네, 정부에서 새롭게 이번에 정의를 내렸는데요. 사실 가상자산이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만 보자면 가상의 자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카드의 포인트나 이런 것까지도 다 뭐 문화상품권도 휴대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으로 옮겨가지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범죄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이 사전적인 정의를 좀 더 엄밀하게 좀 더 정의를 해서 금융위원회와 이제 금감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면은 저 여기 이 정의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게임머니나 방금 말씀드린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같은 것들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코인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코인이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코인 중에서는 이제 코인과 또 이제 NFT라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데 NFT 두 가지를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가상자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NFT라고 하는 여러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술품들을 이제 디지털로 주고받는 NFT 중에서는 NFT는 일단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고요. 근데 NFT 중에서도 코인과 연계되어 있는 NFT가 있어요.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준다든지 이런 종류의 NFT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가상자산으로 포함을 하는 거로 이렇게 엄밀하게 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우리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래에 쓰는 이런 것들은 가상자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정의를 했고 이렇게 거래가 되는 가상자산들이 이번 이용자보호법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가상자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유명해져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 소위 잡코인이라고 하는 좀 이게 누가 어떻게 만든 건지 잘 알기도 힘든 그런 것들도 많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몇 개나 될까? 이거 셀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 가상자산을 이제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을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어 보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1,000개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개별 거래소로 이제 보면은 업비트에 한 128종, 빗썸에 280, 코인원에 255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복을 제외하면 한 600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은 1,000개 이상이 좀 넘습니다. 10,000개 정도,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예,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네. 국내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이제 종복 종목 제한 600여 종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이른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잡코인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등장한 거는 사실 이제 이 비트코인이 2017년, 2018년 이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리고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디지털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좀 가능하게 됐어요. 네. 이를테면 뭐 위조 방지, 원본 증명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이거를 금융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부터, 이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뒤를 이어서 뭐 솔라나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여러 코인들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만 600개,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개 정도. 네, 맞습니다. 정말 많네요. 또 이게 코인 거래소 통해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네. 금융당국 차원에서 거래 가능한 가산 자산, 이것도 까다롭게 관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당국에서 얘기한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은 3개월마다 일단 상장유예 심사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시선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도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여러 사람들의 만인을 위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 잘 따져봐야 되겠죠. 코인은 사실 주식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이렇게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 이게 자기의 이익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발행되는 코인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꼭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용자 보호 장치라든지, 또는 이 코인이 디지털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복사 방지라든지 이런 위조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또 잘 또 이게 틈새를 활용하다 보면은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위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코인도 어떤 누군가 발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주체가 코인을 가지고 뭘 할 것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코인을 사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네.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공시와 비슷한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유 없이 공시를 자꾸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규제로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공시를 자꾸 이제 변경을 하면은 이거는 뭔가 수상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제로 법으로 명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한 이 코인을 또 임의로 마음대로 발행하는 것, 이런 것도 또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또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 공시를, 백서를 꼼꼼히 뜯어보는가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잡코인으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잡코인을 발행하는 거라고. 네, 그렇죠.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무더기로 코인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용자 보호법이 이 7월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시행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서 코인들이 대거 상폐될 것이다, 대거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하게, 거래 지원을 안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근데 이 코인이 지금까지 규제가 없이 임의로 발행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코인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몇몇 코인들이 이제 거론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코인들이 이번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틈타서 마치 새생부처럼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는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국내 유통 비율이 너무 높았던, 그래서 이른바 한국에서만 많이 거래되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네. 해외에서도 글로벌하게 다 이렇게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잘 이렇게 지켜나갈 건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만 이렇게 너무 많은 거래가 되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좀 있었고 또 이 거래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거래소에만 이제 상장돼서 한 거래소에서만 거의 뭐 80%의 코인이 거래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것도 좀 투자자들이 보기에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8년도에 그 ICO라고 해서 코인 공개라고 하는데요. 이 ICO가 금지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코인을 발행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발행됐던 이른바 뭐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코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에 조금 좀 그리고 이런 김치코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뭐 유통량이 좀 불명확하고 공식의 좀 내용이 좀 바뀌고 이런 것들 투자자 보기에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네. 이런 코인들이 이제 이번에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생부처럼 돌았었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게 일부 투자자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었던 코인입니다만 당국에서 이게 이 코인들은 규격 사유가 있어서 앞으로 퇴출할 겁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이 실명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과 계약을 통해서 은행에서 바로 이제 계좌를 통해서 실명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해서 이제 코인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국내 총 5곳이 있는데요. 네. 업비트, 빗썸, 그다음에 뭐 코인원, 코빗, 코팍스 이렇게 5곳인데 이 5곳이 이 디지털 자산 협의체라고 해서 닥사라고 해가지고 네.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이제 코인의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닥사에서 그래서 많은 게 상당히 진행이 되는데 근데 그 닥사에서도 이 코인들에 대해서 대거 상장 폐지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이용자 보호법을 서서히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봤었을 때 이 규제에 맞춰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코인이 또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차근차근 절차를 통해서 상장 이제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예 기간을 주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7월 달이 돼서 뭐 몇백 개 코인이 상장 폐지되고 거래가 종료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글쎄요 좀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킹콩4161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잡코인으로 3년여 전에 피해를 보았다고 지금까지 상폐된 것만 4개였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젠 그래서 코인을 끊으셨다고요. 사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상장 폐지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코인이라든지 이제 우량주가 아닌 것들만 뭐 동전주 같은 것들만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상폐당할 확률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여서 투자 습관을 올바르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을 또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닥사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들의 그 협의체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어느 거래소에선 상장 폐지됐는데 어느 거래소에선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해도 상장 폐지를 하는 날짜가 또 제각각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앞으로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용자 보호법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그 이전에는 이제 그 특검법이라고 해서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인해서 가상자산을 시장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해왔었고 이번에 이용자 보호법이 나오면서 좀 더 엄밀하게 규제가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조금씩 좀 더 폭이 커지고 시장에서 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금융당국이 얘기를 한다면 그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이른바 거래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인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 투자자들에게 좀 더 성실하게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래소별로 상장 폐지가 제각각이고 어느 거래소에서는 또 거래가 되고 어느 거래소에는 거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는 조금 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요. 닥사에서도 지금까지
그동안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에서 각자만의 기준으로 이 코인에 대해서 상장을 결정하거나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었었는데 네네. 각사에서 다 같이 좀 논의하기로 서로 이제 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사에서 이제 이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해서 상장이 폐지된 사례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이런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이 코인 투자자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코인 거래소, 물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4대, 5대 이런 메이저 거래소들이야 어느 정도 이제 대외적으로 명성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신경을 쓰긴 하던데, 중소 거래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른 데는 없는 것, 다른 데선 상장 폐지된 걸 우리 거래소에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 그 부분에서는 이게 잠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우량주가 있지만 또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테마주라고 해서 무조건 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 테마주라고 하는 이제 주식을 발행한 기업도 분명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네.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한 것이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있다라고 하면 하이 리스크 또 하이 리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이 봤었을 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에 걸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투자자가 본인 책임 하에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가 노화석님께서 코인 거래소가 망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거래소 이 주식처럼 예탁원을 만들어서 예수금이나 코인 잔고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돈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이제 되는 겁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활발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에서 계좌를 통해서 바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서 가상자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과의 이른바 실명 계좌를 통해서 은행과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카드로 계산을 하거나 카드로 해서 이른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물론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거를 현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가 망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현금은 실제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네네. 이건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명확하게 정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부터는 돌려줘야 하고, 또 이 돌려주지 못할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험까지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예치금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할 때 예수금처럼 코인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였으면 당연히 은행에 예치해 놨다가 돌려줘야 되는 건데, 코인으로 사갖고 갖고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돌려줘야 될 의무가 명시되지는 아마 않은 그러면 것으로 또 알고 이제 있습니다. 시세가 계속 변동이 되고 또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네. 아하. 이 부분은 이제 이용자 보호법이라기보다는 네. 파산 절차를 거쳐서 이 기업이 파산을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코인, 이거는 이제 코인 이 거래소가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이제 채권자들에게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이제 고객이, 사용자가 이제 현금을 주고 구매한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이제 작년 2022년에 전 세계에서 이제 3위 거래소였던 FTX라고 하는 거래소가 파산을 했었었는데
이 거래소가 지금까지도 이제 파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파산 절차도 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을 이제 우리는 이제 코인을 바로 이제 사고 팔려고 거래소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파산해버리면 이제 그 코인이 채권으로 이제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 사용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임의대로 팔 수가 없죠.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이른바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매일경제 김용영 기자 통해서 그 달라지는 그 코인 시장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 법 규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 불법 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자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을 검찰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왜 나이 들면서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요. 과연 나이를 먹는다는 것,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나갈까요?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 행동경제학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외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이 계세요. 네. 요거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나이랑? 보통 나이가 들면 배우자를 잃으시거나 건강을 잃으시거나 하면서 네. 외로워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만 네. 그거는 가족 구성이 바뀌거나 건강을 잃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지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 더 외로워진다라고 하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건강하거나 배우자가 계시면 덜 외로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그냥 환경의 영향으로. 네. 아, 네. 왜 젊을 때는 네. 뭐 이렇게 고생도 사서 한다고 하고 도전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잖아요. 네.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안정을 또 우선시하고요. 네.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나이가 어릴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시간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네. 미래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공간,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더 많이 확장시키고 싶어서 탐험을 떠나는 걸 좋아하고 나이가 들면 시간이 딱 제한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결론이 나죠. 그래서 젊을 때는 시간을 더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고 예. 나이 들어서는 이 시간이 조금 더 이제 닫혀져 가는 느낌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때도 네. 젊을 때는 좀 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람을 계속 보고 싶어 하시죠. 나이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이게 달라져요? 네,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특별한 경험이 주는 행복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좋습니다. 항상 즐겁고 그런데요. 평범한 경험이 주는 행복은 나이가 들어서야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경험이 아주 특별해야지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바깥에 있는 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라든가 해외여행이나 뭐 결혼, 이벤트 당첨 이런 흔치 않은 경험에서 행복을 많이 얻는데 뭔가 큰 거, 자극적인 거. 그렇죠. 그렇죠. 젊을 때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중요하죠. 것들.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경험이 아주 평범하고 일상생활 안에 있어도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 있게 돼서 아침에 인사한다거나 날씨가 좋거나 가족 간의 대화 이런 것에서 행복을 잘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평범한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제 네. 여러분들 질문입니다만 50대 아닙니다. 네. 아직은. 네, 40대. 아이고 큰 실수했네. 30대라고 던졌어야 되는데.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래도. 네, 아직 저는 이렇게 뭐 노년층이 아니라서 그런지 네. 이제 새롭고 좀 다른 그런 경험들이 주는 행복이 더 큰 것 같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이번 가을부터 내년까지는 연구년으로 약 1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예, 예. 이제 그런 좀 자극적인 경험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 한 번 더 나오시고 이제는 이 코너 마무리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슬픈 소식이 중간에 들려가지고 맞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또 왜 나이 들면 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었더라 막 단어나 이름 잘 생각 안 나잖아요. 네네. 이것도 행동경제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혹시? 네,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지능의 한 부분이 점차 쇠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건 경험이나 학습과는 무관한 선천적인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추론이나 암기 또는 개념 형성 같은 이제 두뇌 활동인데 이 지능이 점차 쇠퇴하는 건 맞는데 다만 나이가 드셔도 이제 학습을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팁 하나는 네. 아침에 하시면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보 처리 능력이 오전에는 아주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오후에 아주 급격하게 하락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고요. 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나의 예상과 다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 없냐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정보를 얻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침이다. 그러면 잘 처리할 수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 기억이 안 나거나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고령층일수록 오전에 더 인지 능력이 더 좋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달하는 인지 기능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동성 지능 같은 것 말고 예. 저희가 결정화된 지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정화된 지능이요. 예, 결정화된 지능이라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훈련이나 학습이나 교육 같은 걸 통해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년층이시니까 연배가 높으시니까 잘 결정화된 지능들을 갖게 되고요. 후천적으로 습득된 지능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경험이 쌓이면서 연륜이 되는 것처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호. 그걸 또 우리는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이 지혜라는 게 영어로 위즈덤이란 단어를 네.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연구자들은 위즈덤을 정의도 하고 예. 위즈덤이 뭐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지? 이런 걸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나이가 들면 지혜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혜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삶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판단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어려운데요? 여기서 핵심은 삶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삶과 관련된 질문이란 뭐냐면 삶을 미래에 계획하고 삶을 현재에 관리하고 삶의 과거를 기억하는 일에 대한 모든 내용은 포함되는 거라서 보통 삶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과 함께 뭐 건강이나 대인관계나 가족 같은 문제들의 이슈가 포함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거든요. 그거를 계획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기억도 잘한다라는 걸 보통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로운 어르신 그렇죠.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요. 네.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문제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되게 좋아하셔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미국 실험이니까 이런 이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28살이고 공학도고 2명의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버지가 3개월 후에 자기가 일하는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지금 막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직장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부인이 돈을 잘 버는 간호사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아래의 옵션을 고민 중인데요. 하나는 다른 도시로 가서 내가 직장을 알아보거나 또는 이 도시에서 계속 살면서 나는 육아와 집안일에 전담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부터 3년에서 5년 동안 마이클이라는 미취학 아동의 아버지가 어떤 점을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제 노년층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잘 요청을 하고 따라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냥 뭔가 바로 해법을 찾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맞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들어보고 네, 거기에 조언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교수님이라면 혹시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저는 경우에 조언을 해준다. 예, 저는 아직 지혜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 질문을 더 해야 될지 사실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걸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바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 거기에 병원이 가깝냐?
라고 바로 물어보시는데 병원이 왜 가까워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미취학 아동들 아이들은 병원에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아기 아빠는 바쁘다. 이제 그런 정보들을 오직 노년층만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사는 동네는 어때? 뭐 다른 도시로 가면은 뭐 어떤 직장을 얻을 수 있어? 오히려 먼저 이렇게 더 추가로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정보를 얻어내야 될지 질문을 잘 던지는 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귀담아서 들으시면 좋을 게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되면서 고령층, 노년층 고객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그 분들은 이걸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나이가 좀 젊으면 네. 아무래도 미래를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니까 네. 똑같은 광고를 하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강조하는 광고가 훨씬 더 소위 말해 잘 먹힙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층은 똑같은 정보라도 광고라도 과거의 기억을 강조하는 광고가 훨씬 더 선호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이미지나 광고 메시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나이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데 네. 좀 나이가 젊을수록 부정적인 정보도 잘 소화하고 긍정적인 정보도 똑같이 소화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노년층은 이미지가 긍정적이거나 정보가 긍정적일 때에만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을 해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노년층들은 저희가 아이 트래킹이라고 이렇게 눈 움직임을 네네네. 조사하는 걸 보면 슬픈 얼굴에서 눈을 딱 떼시고 즐거운 얼굴로 눈을 딱 옮겨가세요. 그런데 젊은 층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험도 즐기는 게 젊은 층이라면 네. 노년으로 갈수록 더 안정적인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훨씬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추억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제품을 홍보하더라도 오히려 더 기억이라든지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또 홍보를 해야겠네요. 네,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강조를 좀 더 해주시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예. 아침 시간에 강조해 주시면 훨씬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인지 기능이 더 좋다고 그렇죠. 알려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또 배워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 더 출연이 남아있는 네 맞습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호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이한 작가와 조선시대로 떠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세종대왕이 그 20년 동안 추진한 그 세법 개정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선시대에 세금을 매기는 자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던 사람들 이야기 세미나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